맛있어? 맛있어. 매일이 이 대화의 반복이었다. 그러는 동안 내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갔고, 동시에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찾아왔다. 물론 전과 같은 가족은 되지 못하지만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거기에 있었다. 먹는 것은 사는 것의 기본이었다. 골라드는 뉴스룸 책 읽는 순간 북적북적입니다. 저는 심영구 기자입니다. 많이 더워졌죠? 이거 녹음하고 있는 목요일에는 비가 또 조금 와서 벚꽃도 이제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봄의 후반기에 들어가죠. 바깥 나들이하기 좋은 날 어디 가서 놀면 너무 좋고, 이 짧은 휴일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궁리하고 그러는 시절입니다. 저는 주말 끼니도 좀 그렇습니다. 주중에는 회사 나와서 점심 먹고 저녁은 간단하게 먹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요. 직장인의 가장 큰 고민이 점심 메뉴 고르기라고도 하지만 또 회사 업무랑 약간은 걸쳐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온전하게 생존과 그리고 즐거움이 결합된 거는 주말 식사입니다. 저는 특히 이제 거의 올해 들어와서죠. 작년부터 올해 들어와서 주말에는 아이 밥을 제가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특별히 요리할 것은 없는 수준이지만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아이 입이 짧지 않은 편이라 적당히 해줘도 맛있게 먹어주니까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마음에 좀 꽂혔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소설 혹은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일본의 여성 작가와 남성 작가가 각각 스토리의 여주와 남주의 입장에서 연인의 헤어진 뒤에 다시 만나고 하는 러브 스토리를 담아냈던 소설이었는데 꽤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이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이 또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광 필수 방문지로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두 소설을 다 읽어봤고, 그리고 영화는 제가 안 봤던 것 같은데 피렌체에 가서 두오모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소설을 생각하면서 갔던 것 같진 않은데 어쨌거나 남성 작가 책에 아무래도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은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에쿠니 가오리가 여성 작가였고요. 남성 작가는 츠지 히토나리. 그 츠지 히토나리가 쓴 책입니다. 네가 맛있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 낭독을 허락해준 출판사 니들북에 감사드립니다. 츠지 히토나리는 싱글데드입니다. 이혼하고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아빠라고 하네요. 이혼했을 때 당시에 아들은 10살이었답니다. 10살 아들을 거의 대학에 갈 때까지, 그 이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책을 쓰는 시점 정도의 대학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 8년? 그 이상 되는 기간을 싱글데디로서 아들에게 음식을 종종 만들어주면서 그때 했던 레시피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를 전하면서 함께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는 말들을 담아놨습니다. 레시피를 보면은 실제로 이대로 따라하면은 일본 느낌이 조금 가미된 그런 프랑스 가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어떤 얘기들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요리 이름으로 각 장의 제목들이
적혀 있고 부제격으로 또 아들에게 한마디씩 전하고픈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몇 편을 먼저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토마토 소스 오징어 알 아히요. 사는 게 힘들 땐 주방으로 도망쳐.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할 때 있지? 너처럼 젊은 사람도 더 어린 사람도 혹은 아빠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산다는 건 참 귀찮은 일의 연속이야. 내가 왜 요리하느냐 하면은 요리를 하고 있으면 나쁜 기억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게다가 맛있는 음식이 완성되잖아. 완성됐을 땐 기쁘고 네가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흐뭇하고 행복해져. 다시 말해 주방은 기분 나쁜 일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거지. 나는 주방을 좋아한단다. 주방에 있으면 잔소리도 들리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기운도 나고 반듯해지거든. 우물쭈물하고 있을 시간도 없고. 알고 있니? 여긴 주방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데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 내게 요리를 가르치고 싶은 건 인생의 도피처 하나쯤은 만들어주고 싶어서야. 힘들 땐 언제든 이곳으로 도망쳐 오렴. 있잖아, 주방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나는 예전에 이유도 모른 채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한 적이 있었단다. 아주 죽도록 당했지. 내 편은 적었고 난 어떻게든 널 키워야만 했어. 그때 날 구한 게 다름 아닌 주방이었던 거야. 쓸데없는 생각을 할 여유도 없고 시간이 남아도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됐으니까. 부모란 그런 거야. 부모는 자식에게 약한 소리를 할 수 없지. 싱글 데디가 됐을 때 나는 매일 아침 쌀을 씻었어. 기억나니? 예전에 살던 아파트 주방에도 여기처럼 이런 창이 있었잖아. 나는 그렇게 매일 그 창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쌀을 씻었어. 부옇고 차가운 물 속에 손을 넣고 쌀을 빡빡 씻으면서 지지 않을 거야 하고 나 스스로를 세뇌시켰지. 그러는 동안 지지 않을 거야는 점점 맛있게 할 거야로 바뀌었어. 아무리 추운 겨울의 캄캄한 아침에도 그렇게 작은 창으로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쌀을 씻었단다. 그게 산다는 거야. 나는 산다는 걸 여기서 배웠어. 분함과 후회와 슬픔을 주방에서 털어냈어.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지. 주방은 나에게 심신을 단련하는 무도장 같은 곳이란 걸 말이야. 오늘은 내 단골 요리를 가르쳐 줄게. 너도 아주 좋아하는 토마토 소스 오징어 알 아히요야. 밥이나 파스타를 곁들이면 좋은데 오늘은 굵은 탈리아텔레 파스타면이 있으니까 이걸 곁들여도 괜찮겠지? 그럼 오늘은 파스타로 하자. 어제 시장의 생선 가게에서 산 오징어를 먼저 손질해 볼까? 자, 물을 틀어놓고 오징어 몸통 속에 손가락을 넣어봐. 꼬독꼬독한 연골이 있을 거야. 그걸 빼내. 재미있을 만큼 쓱 빠질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기도 하지. 다리를 떼고 내장도 빼내줘. 다 빼지 못한 건 나중에 링 모양으로 썰 때 빼면 돼. 내장을 뺀 다음 안을 깨끗하게 씻고 오징어 껍질을 손가락 끝으로 살살 긁어서 싹 벗겨. 잿빛 오징어가 새하얗게 되면 이게 또 얼마나 행복한 기분이 드는지 몰라. 껍질을 벗긴 몸통은 링 모양으로 썰어줘. 다리는 눈 아래에서 내장과 분리하고 내장 쪽은 버릴 거야. 다리 아랫부분에 있는 잎도 떼서 버리고 빨판은 깨끗이 씻은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몸통과 함께 두면 돼.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간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5에서 8mm 정도 높이로 돌아오게 듬뿍 넣어. 프라이팬은 너무 크지 않은 게 좋아. 바닥에 올리브유 웅덩이를 만들어야 하거든. 우선 성기게 다진 마늘과 안초비를 넣고 약한 불에 튀기듯 구워서 기름에 마늘 향이 나게 할 거야. 안초비는 다지지 않아도 괜찮아. 재미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녹거든. 마늘에 노릇한 색이 돌면 안초비가 녹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으면 긴 젓가락으로 안초비를 흔들어줘. 하는 사이에 기름 속에서 낱낱이 흩어질 테니까. 어때? 향 좋지? 정말 미칠 것 같은 마늘과 안초비 향이지? 아히요는 스페인어로 다진 마늘이라는 뜻인데 남스페인에서는 작은 접시 요리에 이 이름을 붙인대. 네가 어릴 때 내가 주방에서 이 요리를 하고 있으면 꼭 다가와서 맛있는 냄새 라고 했었지. 요리사는 칭찬을 들으면 기분 좋아져. 요리사가 기분 좋으면 당연히 요리가 더 맛있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칭찬하고 칭찬받는데 능숙해져야 해. 자, 이제 여기에 링썰기를 한 오징어를 넣자. 이것만으로도 매우 맛있지만 더 맛있게 하려면 화이트 와인을 한 바퀴 둘러주는 게 좋아. 센 불로 알코올을 날린 다음 토마토 통조림을 뜯어서 토마토를 넣고 10분 정도 끓여줘. 나무 주걱으로 토마토를 으깨면서. 다 끓었으면 토마토 페이스트, 간장, 소금, 후추, 타바스코 등을 취향대로 넣고 간을 맞추자. 마지막으로 바질 잎을 넣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뿌리면 완성이란다. 아, 파스타 삶는 걸 잊었구나. 그건 네가 해주면 되겠다. 나는 창밖으로 하늘을 보고 있을 테니까 다 삶으면 말해줘. 크로크 마담. 우리 의연하고 당당한 어른이 되자. 프랑스에서는 남성을 무슈라고 부르지. 그래서 나도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무슈치지 하고 부른단다. 사실 나는 무슈라고 부르는 게 좋더라. 무슈라는 말 좀 귀엽지 않냐? 넌 아직 무슈라고 불린 적 없지?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없겠지. 하지만 앞으로 듣게 될 거야. 프랑스 남자아이들은 무슈라는 말을 듣는 걸 동경한대. 마찬가지로 여자아이들도 하루빨리 마담이 되고 싶어 하고. 일본에서는 모라토리엄의 유예 기간을 끝까지 이용해서 최대한 천천히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일본을 떠난 지 20년이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프랑스에서는 얼른 자라서 어른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는 조숙한 거겠지. 내 지인인 일본인 S는 프랑스에서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좀처럼 무슈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투덜거리더라.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처음부터 무슈라고 불렸어. 가끔 프랑스에서 차별받았다고 화내는 일본인 지인이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지는 거야. 차별 따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위험이랄까 의연한 태도가 중요해. 알잖아. 아빠를 보면 위험 덩어리인 무슈 아니냐. 야, 왜 웃어? 여기 웃을 장면 아니거든? 무슈라고 불린다는 건 신사답게 행동하는 어른임을 인정받은 것이기도 해. 너도 모두에게 무슈라고 불리도록 노력하렴. 그러고 보니 요전에 철학자 아드리안 아저씨한테 프랑스인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것 같아요 라고 했다가 무슈 치지, 그건 아니야. 개성적이라고 해줘. 우리는 개성을 존중할 뿐이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이 있고 개성이 있다는 걸 존중하는 거라고. 알다시피 자유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생겨났어. 당신들 일본인도 더욱 개성을 존중해야 해.
하고 되레 야단을 맞았지. 10년 전쯤인가 생제르망 카페에서 배우 카트린 드네브와 함께 차를 마셨는데 일본이었다면 주변에서 깨악깨악 난리가 났을 거야. 그런데 주변에 있던 프랑스의 마담들은 내가 더 예뻐 하는 느낌으로 누구 한 사람 그를 돌아보지 않더라. 신기하지? 그렇게 다들 마치 콧대 높은 대배우가 된 것처럼 차를 마시더라고. 그런 걸 보면 프랑스 사람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유명한 게 뭐? 나도 살아있고, 나도 연애라면 많이 해봤고, 내 인생도 자랑스러운걸? 연예인 좀 봤다고 호들갑 떨진 않을 거야. 하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고집스러움이 있지. 마음속으로는 앗! 카트린 드네브가 있어! 하고 설렜을 거면서. 그렇지?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소중히 해온 삶의 방식. 나도 더 배우고 싶어. 응? 이미 충분하다고? 오늘은 프랑스 신사숙녀들이 옛날부터 특히 사랑해온 핫치즈 토스트 크로크 무슈를 만들어 보기로 하자. 크로크 무슈는 1910년에 파리 오페라 극장 근처 카페에서 시작된 음식이야. 하지만 평범한 크로크 무슈는 재미없으니까 말이야. 위에 달걀 프라이를 올린 크로크 마담으로 해보자. 먼저 오븐을 200도로 예열해줘. 작은 프라이팬을 불 위에 올리고 버터를 녹인 다음 밀가루를 털어넣고 끓이는 거야. 이때는 부글부글할 때까지 나무 주걱으로 잘 저어야 해. 우유를 4번에 걸쳐 조금씩 나눠 넣고 약한 중간불에서 뭉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섞어줘. 그러면 걸쭉한 베샤멜 소스가 완성되지. 식빵에 햄과 베샤멜 소스를 올린 다음 식빵을 한 장 올려. 또 그 위에 녹는 치즈를 올리고 오븐에 넣어서 10분 정도 구울 거야. 치즈가 노릇한 색이 되면 완성. 여기에 달걀 프라이를 올리면 크로크 마담이 된단다. 간단하지? 소고기 탈리아타.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라. 오늘은 일생에 관한 얘기야. 여기서 일생이란 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지. 일생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수만큼 있어. 아빠의 일생도 있고 윌리엄의 일생도 있고 리사나 로베르토의 일생도, 물론 너의 일생도 있지. 일생은 모든 생물에게 주어져. 하지만 이 일생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 즐거운 일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골치가 아프거든. 좀처럼 생각한 대로 살 수가 없달까. 특히 사람은 많은 후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법. 그게 사람이란 거야. 사람이 일생을 살기 시작할 때는 누구나 초보자야.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기 일생을 컨트롤해야 하지. 그런데 말이야, 실패와 실수 덕분에 사람은 자기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거야. 처음부터 일생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은 없어. 큰 실수 뒤에 비로소 작은 성공을 손에 넣게 되지.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서서히 실패하지 않게 돼가는 거고. 이걸 경험이라고 하는데 인생은 경험을 통해 조금씩 늠름해지는 법이야. 여기서는 조용히 넘어가자. 여기서는 나서보자. 이건 조심하는 편이 좋겠다. 등등을 알게 되는 거지. 경험은 좋은 선생이야. 사람은 그렇게 일생을 여행하는 거란다. 때로는 모험해보는 게 좋아. 실패를 각오하고서라도. 때로는 긴 휴가를 받는 게 좋지.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비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는 잠시 내 지난 생을 되돌아봤어. 그리고 정말 행복한 때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 그때는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게 너무 안타깝더라. 지금 이 순간
자기가 행복하다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거야. 반대로 옆에서 보면 아주 행복해 보이는데 그 행복을 소홀히 하는 불행한 사람도 있어. 난 행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게 말해주고 싶은 거야.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고. 간단하잖아. 현재를 소중히 살아가기만 하면 일생은 너의 아군이 되어줄 거야. 난 후회는 있더라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최종적으로는 평온한 일생을 살다 마치고 싶다고 항상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 사람은 매일 있고 또 매일 기억하니까. 언젠가 찾아올 마지막 날까지 난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내 일생에 푹 빠져서 살아갈 거야. 자, 슬슬 배고프지? 오늘은 먹으면 건강해지는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자. 너도 무척 좋아하는 이탈리안 스테이크 딸리아타야. 오늘은 프라이팬을 사용하지 않고 그릴 팬으로 만들 거란다. 고기에 그물 모양의 구운 자국이 나는 그릴 팬으로 구우면 최고로 맛있는 스테이크가 되거든. 우선 그릴 팬을 센 불에 올려서 표면에서 살짝 연기가 올라올 정도로 달궈야 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 그릴 팬이 달아오를 때까지 주의하면서 계속 센 불을 유지해. 좀 있으면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데 이때가 바로 딱 좋은 타이밍이지. 이런 요리를 할 때는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센 불에서 굽기 때문에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꼭 정신 차리고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불 조절을 하렴. 소고기는 두께 3에서 4cm 정도 되는 게 좋아. 굽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 상온에 두고 양면에 골고루 소금과 후추를 뿌려줘. 기름은 두르지 말고 그릴팬에 고기를 올려서 한쪽 면부터 색이 날 때까지 바짝 구워. 이거 역동적인 요리야. 노릇한 색이 나면 고기 각도를 바꿔서 그물 모양으로 구운 자국이 생기도록 굽고 3, 4분 정도 구웠으면 다른 면을 똑같이 구워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색을 입히는 거야. 고기가 구워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일일이 잘라서 잘 익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셰프들이 쓰는 방법이지. 먼저 엄지와 검지를 가볍게 모아서 OK 사인을 만들어봐. 부처님 손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어지는 엄지 아랫살을 반대 손가락으로 눌러서 탄력을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이번에는 그릴팬의 고기 한가운데를 눌러봐. 엄지 아랫부분과 고기의 탄력이 같으면 적당히 잘 구워졌다고 생각하면 돼. 탄력이 같아졌다면 불을 끄자. 그리고 고기를 알루미늄 포일로 싸서 15에서 20분 정도 쉬게 해줘. 그 다음 먹기 직전에 얇게 써는 거지. 이렇게 얇게 썬 걸 이탈리아어로 탈리아타라고 해. 이탈리아에서는 꽤 두껍게 썬 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탈리아타라고 하더라. 뭐 그냥 먹기 좋은 크기 정도로 얇게 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좋아하는 소스를 뿌리면 돼. 이 요리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는 루꼴라와 파르메산 치즈를 뿌려서 소금이랑 레몬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난 괜한 건 사용하지 않지. 프랑스 천일염만으로 먹는 게 좋거든.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맛있으니까. 자, 어떠신가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에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 맨 뒷부분에 보면은 레시피에 대해서 읽은 거 말고도 사진과 각 재료들에 대해서 조리 과정까지 사진으로 찍은 걸 곁들여 놨고요. 재료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오징어 큰 것 2마리 400g, 올리브유 100ml, 마늘 6에서 8쪽 이런 식으로
정말 레시피답게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도 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치지 히토나리처럼 이혼한 싱글 데디가 아니라 그냥 데디, 아빠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요리 실력이 없고요. 또 아이가 어려서 요리라고 하기에는 좀 어설프고 어정쩡한 것들만 만들어주는데도 잘 먹는 걸 보면은 흐뭇하고 점점 커나가면서 좀 더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리고 같이 만들어보고 이런 걸 알려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해주는 요리도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돼야 할 거고, 그럼에 따라서 아이의 요구나 반응도 좀 더 발전하겠죠. 그때까지 이 책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맛을 알게 될 때쯤에는 여기 나온 요리 몇 가지를 골라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뭐 아이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뭐 아니면 친구나 연인하고도 함께 만들어 볼 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치지 히토나리도 아이하고의 나이 차가 45살이나 나더라고요. 되게 늦게 낳은 아이인데 저도 나이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할 때 한창 커서 나중에 성년이 되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노년이 될 것 같고, 그런 세대 차도 꽤 나다 보니까 아이하고는 어떤 성인으로서의 유대감을 오래 가지면서 또 오랜 시간을 지내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도 들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같이 있는 동안에 또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동안에 많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은 말을 못하지만. 그런 면에서도 치지 히토나리는 실제로 아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기도 했겠지만 또 그런 얘기들을 책으로도 남겨줄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작가가 아닐까.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후기 앞에 있는 가장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오늘 북적북적은 조금 짧게 마치겠습니다. 총선도 끝나고 봄은 무르익어 가고 나들이도 하고 맛있는 요리도 해 드시면서 아니면 먹으면서 즐거운 봄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의 아메리칸 쿠키. 오늘도 유리병에 행복을 채워놓을게. 언제나 우리 집 주방에 커다란 유리병이 들어있는 쿠키. 어린 시절 너는 그게 떨어지면 케이크 같은 쿠키 또 먹고 싶어. 사와. 라고 해서 그건 파는 게 아니야. 하고 가르쳐 줬었지. 벌써 몇 년째 이 쿠키는 우리 집 대표 과자로 떨어진 적이 없어. 내가 잠들고 나면 나는 열심히 이 쿠키를 만든단다.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이지만 시판 쿠키보다 훨씬 맛있지. 간 만들었을 때는 압도적으로 촉촉하고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서 이걸 먹고 나면 이제 다른 쿠키는 먹을 수 없게 돼. 너는 알잖아. 자꾸 잘난 척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서 쿠키는 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야. 밥을 짓는 것과 다름없지. 떨어지면 만들어서 파더스 쿠키를 보충하니까. 저 커다란 유리병에 파더스 쿠키가 채워져 있다는 건 행복의 증거이기도 해. 사실 이 쿠키에는 이런 역사가 있어. 내가 젊었던 시절, 그러니까 30대 때 미국에서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암트랙 철도를 타고 몇 번이나 미국 종단 여행을 했었어. 어느 날 텍사스의 푸드트럭 쿠키 가게에서 텍사스 소프트 컨트리 쿠키라는 걸 먹었는데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지 먹자마자 정말 기절할 뻔했잖아. 너무 맛있어서 매일 그 쿠키를 사러 갔지.
그때 거기서 일하는 조지라는 파티시에와 친해져서 레시피를 배우는데 성공했단다. 하지만 그 레시피는 바삭바삭한 느낌이 강했어. 그것도 물론 맛있었지만 나는 좀 더 촉촉하게 만들고 싶어서 연구를 거듭했고 그렇게 탄생한 게 지금 나의 이 케이크 쿠키야. 너는 지금도 매일 이 쿠키를 먹고 있잖아.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게 연구했거든. 레시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 번 만들면서 점점 요령을 터득한 거라고. 그때 조지가 한 말을 잊을 수 없어. 세계에는 온갖 맛있는 것이 있지. 하지만 이 아메리칸 쿠키만큼은 미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과자야. 먼저 볼에 박력분, 소다,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넣고 가볍게 섞어두렴. 다 섞었으면 잠시 옆에 놓고 다른 볼에 버터를 녹여줘. 거기에 브라운 슈거와 그래뉴당과 바닐라 에센스를 넣고 거품기로 잘 섞은 다음 달걀을 넣고 반들반들해질 때까지 또 섞는 거지. 여기에다 먼저 섞어둔 가루를 일단은 반만 넣어. 알겠지? 반이다. 숟가락으로 대충 섞어도 돼. 한 번에 다 하면 안 돼. 라고 조지 아저씨가 말했어. 들을 때는 잘 몰랐지만 해보면서 알게 된 건데 한꺼번에 다 하면 제대로 섞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2번에 나눠서 넣는 거야. 이제 남은 가루도 더해서 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확실하게 섞어줘. 이게 이 레시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다 섞었으면 잘게 부순 초콜릿을 넣고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둬. 그동안 오븐을 180도로 예열해 두면 되겠다. 오븐 팬에 쿠킹 시트를 깔고 냉장고에서 꺼낸 반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시트에 간격을 두고 올려두렴. 구워지면서 부푸니까 4에서 5cm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을 거야. 너무 납작하게 하지 말고 아이스크림을 뜨는 느낌으로 높이감 있게 떠서 담아야 한다. 담았으면 오븐에 넣을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반죽에 이불을 덮어주는 느낌으로 쿠킹 시트를 덮어주는 거지. 그리고 10분 정도 구워. 다 굽고 나면 너무 부드러워서 깨지기 쉬우니까 오븐에서 팬을 꺼내면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남은 열이 가시고 쿠키가 어느 정도 굳어진 뒤에 식힌판에 올려서 식혀줘야 해. 따뜻할 때 먹어도 좋고 좀 식힌 뒤에 먹어도 촉촉한 느낌은 다르지 않지. 다음날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로 10초 정도 데우면 초콜릿이 사르르 녹아서 케이크 같은 쿠키가 될 거야. 역시 집에서 만드니까 촉촉한 느낌이 뛰어나지. 그리고 의외로 이 부드러움이 오래 가더라. 몇 개고 계속 먹게 되는 맛이야.